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국채 수익률 상승이 그러니까는 꼬리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되려면은 높은 인플레가 지속되는 것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지표 중심으로 해석할 때 지금 상당히 금리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괜찮다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괜찮다고 나오고 있다. 11월 고용 지표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고용 지표가, 미국의 고용 지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 급여를 받는 사업장 중심으로 그러니까 조사한 고용 지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가게를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조사하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사업장 중심으로 했을 때 한 26만 3천 개가 11월 달에도 늘었다. 뭐 아주 저기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은 시장의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저기 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레리 서머스가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으려면은 한 6%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고. 자, 이게 일자리가 이겁니다. 26만 3천 개 일자리가 이제 그랬다는 게 페이롤 서베이 인플로이먼트. 작업장,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에 이제 그러니까 사업장에 고용돼 있는 일자리들이죠. 근데 이 사업장 중심의 이 일자리 조사는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영업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이게 또 비농업 부문 사업장을 이기 때문에 농업 종사자들도 또 이제 포함이 안 돼 있는 이런 게 있고요. 반면에 복수의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식당에서 일을 우리가 두 식당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일자리였잖아요. 근데 고용률이 아직 그러니까 고용률이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 2019년 수준을 회복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292만 명이 복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장으로요. 일자리로요. 우리가 뭐 자발적 퇴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미국이 코로나로 한 12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 가치관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고용률이 상승 추세를 가정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비염이 다시 또 자극되네요. 근데 이 팬데믹 직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290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아직 복귀가 안 된 상태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는 작업장에는 사람들이 좀 부족한 이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사업장 중심으로 일자리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여전히 뭐냐면은 570만 개 이상이 더 그러니까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작업장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다시 뭐 이렇게 굳이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런 노동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많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고용 지표는 계속 당분간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지금 이제 경기가 침체 분위기가 있으면서 해고가 굉장히 많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이 해고, 금융 이런 쪽에서 해고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니까는 그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규모가 많다 이거죠. 복수의 일자리 보유자도 보게 되면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조금 못 미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의 일자리를 가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러니까 한 73만 개 정도가 더 있다 이거예요. 73만 개 정도가. 그러니까 일자리가 그러니까는 그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가 꽤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가구 중심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한 711만 명의 일자리가 아직 여유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채워줄 정도면은 고용 지표는 당분간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럼 고용 지표가 좋으면은 연준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경기가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 그 압박 수단으로 이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고용 지표만 아주 반만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인구와 고용자료를 그러니까 보정해가지고 한 걸로도 보도 한 785만 개 일자리가 더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면은 일자리 고용 지표는 계속해서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요. 예? 자발적 퇴사자가 최소 50만에서 최대 100만 명 정도 규모가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형성됐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그러니까는 복귀를 안 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의 슬랙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발적 퇴사율가 많이 증가했다 이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고용 규모가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라고 해서 퇴사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이 상관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사람들 주로 그러니까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간호 도와주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여가 부분 종사 쪽에 가장 많이 일자리가 11월 달에 늘었거든요. 8만 8천 개가 늘었는데 이쪽에 퇴사율이 제일 높아요. 퇴사율은 제일 높아. 예? 반면에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14,000개가 증가했는데 퇴사율은 굉장히 낮고요. 정보 분야도 그러니까 퇴사율은 굉장히 낮은데 일자리는 별로 상대적으로 많이 안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퇴사율이 높은 쪽, 또 낮은 쪽이 퇴사율이 그러니까는 낮다고 해가지고 일자리가 적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밑에 보게 되면 헬스 분야, 의료 분야라든가 사회적인 이제 그러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업무 같은 경우들은 6만 8천 개가 그러니까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퇴사율은 그러니까 2.5%뿐이 안 되는. 예? 이런 점에서 퇴사율하고 이 고용 변동 관련도 그러니까 상관성도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 가면서 많은 좀 생각에 변화도 많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을 봤으니까 그다음에 인플레를 한번 봐봅시다. 인플레를 보게 되면요. 인플레를 압박하는 여전히 중요한 두 축은 뭐냐면은 임금 상승률이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지만은 여전히 그러니까 이 명목 임금 상승률은 6%대가 지속되고 있다. 예? 완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임대료 상승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예? 임대료 상승률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물가를 유지하는데 하나의 요인을 작용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그런 물가를 보는데 미국은 이제 이 PCE, 개인 소비 지출. 이 소비자 물가하고 개인 소비 지출하고 차이는요,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소비자 물가를 할 때는 품목을 그러니까는 조사하는 품목이 좀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샘플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PC, 퍼스널 컨섬션 익스펜디처라고 해가지고요. 개인 소비 지출은 개인들이 소비한 지출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소비한 그것이 다 포괄되겠죠. 그 변화율을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연준은 그러니까 PC를 가지고 주로 봅니다. 근데 PC조차도 그러니까 좀 떨어졌다 이거죠. 제가 최백은 TV 거기다가 제가 10월달 PC 발표 발표된 거를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연준이래. 통계청 산하에서 발표한 거는 5%로 발표했는데 정확하게 4.98%입니다. 반올림에서 이제 5%로 발표했는데 언론들에서 보도했는데 제가 10월 16일 날 전망한 그런 PC 상승률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소개한 게 4.85%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4.9%요. 그러니까 한 0.1%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뭐 거의 근사하게 제 추정한 수치가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는 실제치하고 큰 차이를 안 보이죠. 근데 그렇게 제가 추정했을 때 내년 그러니까 내년 4분기 때 정도 되면은 연준의 목표치인 2% 미만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 그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의 요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완화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인플레 요인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란 얘기죠. 자, 핵심 이 PCE 증가율도 보게 되면은 여전히 5%를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올해 들어와가지고 이게 5%로 올라간 거거든요. 5%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 이후에 이렇게 5% 이렇게 높은 5%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인플레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예? 높은 거고,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니까는 이 물가 인플레율은 여전히 그러니까는 고공행진하고 있다. 단지 9월 달에 비해서 좀 꺾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환호를 했던 거죠. 그걸 굉장히 거기다가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하고. 그래서 연준이 그러니까 금리 0.75%포인트 인상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아직까지는.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요, 총 통화량이 시중에 풀린 돈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3월달부터 10월 사이에 3,200억 달러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한국하고 차이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그러니까 300조 이상만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연준은 그러니까 통화량을 이만큼 우리가 줄였어요. 이게 60년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6개월 연속해서 6, 7개월 연속해서 이렇게 통화량이 줄어드는 게요.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교과서적으로 지금 처방이 연준이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예?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가 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화폐 유통수도 봐보세요. 아까 한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미국은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통화량은 줄어드는 대신에 돈은 잘 도는 거예요. 돈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통화 당국에서 그러니까는 통화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비를 보게 되면요, 개인 소비 지출,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소비 지출이 강한 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기 추세보다도 한 1,720억 달러 정도 더 소비를 하고 있어요. 예? 통화량도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 물가도 쉽게 안 잡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은 소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도 그러니까 고용 지표도 나쁘지 않게 나오는 겁니다.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득은 한 1조 한 1,500억 달러 정도 감소했어요. 장기 추세선에 비해 가지고요. 예? 그 저축액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소득이 감소하는 속에서 소비가 그러니까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저축을 그러니까 이 소비로 돌렸다는 얘기 아닙니까요?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강요받은 저축이 많이 줄어들었죠.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뭡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이 평균 선선 정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 또 반대적인 지표로는요, 소비자들이 돈을 빌려서 그러니까는 빌리는 돈이 증가율이 꺾이고 있습니다. 3분기 말부터요. 9월 달부터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가 그러니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잘 되리라는 것은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물가가 그러니까 꺾임새가 그러니까 지속될 거라고 이렇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거죠. 네?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 기둥은 지금 뭐냐면은 리볼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카드를 쓰게 되면은 상환하지 않고 이제 상환을 연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증가율도 조금 꺾였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돈 빌리는 액수도 그러니까 그걸 크게 안 꺾였지만은 그것도 여전히 그러니까는 한 자릿수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고요. 민간 저축이 그러니까는 거의 소진됐다는 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요.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때 쓰지 못한 돈들이 거의 다 이제 소진됐다는 거. 그런 점에서 소비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강한 이 소비세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 물가에는 그러니까는 그것이 물가를 진정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물가가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비내구재, 그러니까 그 소모성 제한 쪽으로 많이 물가가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물가는 그러니까는 꺾일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요. 소위 말해서 석유하고 농산물을 뺀 것이 근원 물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그냥 전체 지수하고 농산물하고 석유를 뺀 그런 이 PC하고 이제 이걸 같이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비교해 놓은 거 보게 되면은 이걸 왜 비교했냐면은 농산물하고 변동성이 큰 연준이 보는 거는 이제 근원 물가인데 근원 PC인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 2%로 끌어내리겠다는 거잖아요. 2%로요. 그러려면은 변동성이 큰 유가라든가 농산물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느 정도로 변하고 있는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10월 달까지 1년 동안이거든요. 1년 동안인데 이 차이가 두 물가 지수의 차이가 이 그린 색깔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차이가요. 퍼센테이지 포인트죠. 퍼센트 포인트죠. 근데 이걸 보게 되면은 작년 말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 뭐 상반기까지 보게 되면은 올 상반기가 아니라 거의 올 여름까지 7월 달까지 보게 되면은 한 차이가 7월 달에 한 1.7%포인트 차이였잖아요. 그 이전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적을 때도 우리가 한 1%포인트 됐었고, 그렇죠? 1%포인트에서 쭉 올라가는 추세가 이렇게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1.94까지 최대 찍은 게 6월 달에. 그렇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석유 가격이 이제 많이 영향을 미쳤던 시기죠. 석유 가격의 이 상승이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9월달, 10월달 보게 되면은 9월달에 이제 1% 밑으로 떨어졌고, 예? 그다음에 10월달 다시 1%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그 8월달에 비해 가지고는 8월달이나 7월달 혹은 6월달에 비해 가지고는 그래도 좀 많이 떨어졌다 이거죠. 그 얘기는 유가의 요인이 그만큼 그러니까 많이 이제 그러니까 약화되고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면 이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5%라는 얘기는 미국의 물가도 마찬가지로 유가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해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물가가 쉽게 그러니까는 이 누그러질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유가라든가 이런 변동성이 큰 것이 요인이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5% 그런 물가가 5%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현 단계 인플레 성격을 좀 정리한다면요. 연준 금리가 한 5% 초까지 간다고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경우에 문제는 장기 수익률이 즉 연준 금리가 5%라면은 10년물 채권이 5%대 이상을 만약에 형성한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카니가 얘기했었던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국채 유동성 문제 우리가 10월 초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국채 유동성 문제라든가 국채 가격 폭락 이런 게 이제 발생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10년물이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 더 연준금리보다 더 낮게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그러니까 이게 다시 그 관계가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 가지고 5% 이상을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이거는 상당한 충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한 충격이. 왜 그러냐면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요.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채권이 지난 10년 동안에 발행된 채권들이요. 대개 1%대에서 발행됐거든요. 그 5%대로 간다는 얘기는 이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가. 그렇죠? 그래서 5% 초의 부근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인플레 요인이 이 요인이 그러니까는 24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내후년 이후에는 해소될 것인가? 저는 이거 해소될 거라고 봐요. 그때까지 진행된 인플레는. 그렇다면은 내년 그러니까 한 5월경에 금리 인상을 종료하고 종료했을 때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물가가 꺾여가지고 계속 내려가는 추세가 아까 제가 추정한 수치대로 만약에 그런 흐름으로 나온다면은 그럼 5월 이후에는 올릴 필요가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시차도 금리 인상의 시차 효과가 시차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수익률이 상승하거나 10년물 수익률이 그러니까 상승해가지고 높은 수준이 지속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물가가 꺾여가지고 연준이 그러니까는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은 궁극적으로 이거 같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새로운 인플레 조건이 등장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새로운 인플레 요인이 등장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앞에서 얘기했었던 소위 말해서 새로운 근대 그 체제의 그러니까 근대 시스템 혹은 질서 체제의 리스크가 인플레가 발생한다면은 이 장기 국채 수익률은 연준 금리 이상으로 형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 꼬리 리스크는 터질 가능성이 있다. 꼬리 리스크가 적어도 그렇다면 확실하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 그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인플레 요인들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소위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정치 실패로 인해서 생긴 것이고 워싱턴 정치 실패로 그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급망 교란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에 그러니까 부담을 주는 새로운 것이 발생한다면 꼬리 리스크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꼬리 리스크는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는 지금 굉장히 취약한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나게 발행한 국채를 이래 가지고 그 부담이 그러니까 지금 잠복되어 있는데 그걸 그러니까는 이 지표면으로 끌어내는 사태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지난 한 2, 3년 동안에 3년 동안에 어떤 교훈을 얻은 게 없으면은 그런 걸 다시 재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한 3년 동안에 우리가 겪었었던 것들을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재판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 그런 현상들이 그런 점에서 그 인류 세계가 근대 이후에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 그러니까 이 뭐 자연과 공존이라든가 자연과의 균형이라든가 인간과 동물 간의 공존이라든가 혹은 그다음에 우리가 이 패권 경쟁으로 정치 실패가 발생하는 일을 한다든가 막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세계의 금융은 굉장히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다. 꼬리 리스크가 터질 수가 있다. 이거죠. 적어도 근데 꼬리 리스크가 안 터지더라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과 부채 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큰데 거기다 꼬리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은 세계 경제는 완전히 저는 붕괴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꼬리 리스크를 차단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는 이 경제 체질을 그러니까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소위 말해서 세계의 그 지도자들이 저는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너무나 먼 세상에서 지금 이게 전개되고 있죠. 대한민국은 우리가 나쁜 게 다 일어날 수 있는 거로서 지금요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진행되고 있죠. 거기다가 무역은 완전히 지금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무역의 주요성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부동산 시장도 지금 그러니까 붕괴돼 가고 있죠. 그렇죠? 부채 부담도 굉장히 그러니까 악화돼 가고 있고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 금융 충격이 꼬리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요. 대한민국은 저는 상상하기 조차 싫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 꼬리 리스크가 발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 세계의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금융당국이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응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아요.